네, 반갑습니다. 한국 고대인의 의식주와 관혼상제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 가운데 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당연히 옷이죠. 그 옷은 보통 전통시대 복식이라고도 부르고요. 관복이란 의미도 물론 있고 옷에 여러 가지 장식을 꾸민다는 의미에서 복식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식과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꾸미개. 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삼국시대에 한정해서 삼국시대 복식 관련 유물 가운데는 꾸미개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시간 내지는 2시간 내에 고대 복식 문화 전체를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귀금속 장신구, 꾸미개를 중심으로 고대인의 의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 당시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머리에 쓰는 관장식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고구려가 되겠고요. 백제, 신라, 가야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국 역사 가운데 이제 고구려의 경우는 이제 영역도 가장 넓었고, 우리 고구려 하면 보통 군사적으로 대단히 강한 국가를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려의 경우는 좀 아쉬운 것은 유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구려 고분벽화가 일부 남아있고요. 고분벽화는 주로 중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의 경우는 무덤 속에서도 유물이 많이 출토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구려의 장례 풍습과 연결이 되는데요. 고구려의 경우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무덤 앞에 여러 가지 그분이 평소에 썼던 물품들을 놓아두고 가져가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 또 그게 나중에 도굴의 피해를 피해서 발굴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고구려의 복식이랄까 꾸미개를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는 지금 안악삼호분, 동수묘로 알려져 있는 무덤인데요. 대개 고분벽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고 주로 꾸미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악삼호분의 동수 부인의 모습이고요. 중국풍 복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구려의 전형적인 복식으로 보통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무용청 벽화의 지금 이제 일부의 모습입니다만,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새 깃털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데 저것을 우리가 보통 조우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생활 풍습을 정리를 했어요. 특히 고구려의 복식에 대해서도 중국 정사 동의전에 보면 메모 정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 요소가 새 깃털을 머리에 꼽는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조우관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한자로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단 걸 보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은 그걸 소골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소골. 소골의 실물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이 유물은 현재 중국의 요령성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도록을 찍은 것이고 실제 저도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워낙 어둡게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좋은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새 날개 짓하는 그런 모습, 좌우에 새 날개 같은 장식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마치 선인장처럼 생긴 장식이 있어요. 가운데 가장자리에 깃털 모양 장식, 이런 것도 이제 고구려 관의 제작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조우관의 전통이 신라로 전해졌고 또 일부는 백제로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 조우관의 실물 사례가 되겠고요. 이것은 신라의 왕릉이 되겠습니다. 황남대총 남쪽 무덤에서 발굴된 것인데요. 1970년대 초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황남대총을 발굴했고 그때 나온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제강점기에 금관총이나 금령총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은 나온 예는 있습니다만 금으로 만든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관총, 그 다음에 천마총, 황남총 단분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대개 이 금으로 만든 것은 남성의 소유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원을 찾아보니까 역시 이제 이런 고구려의 조우관 전통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까지 파급된 것 같아요. 복식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역시 가시성이 높은 것이에요. 누가 어떤 복식을 입었을 때 볼 때 그 사람의 머리,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조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의 복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고구려의 관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고구려의 평양에
청왕 및 토성 바깥쪽에서 발굴된 것인데요. 똑같은 것이 2점 출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구려의 왕관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저는 왕관이 아니라 불상의 보관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고, 어쨌든 머리에 썼던 장식이죠. 자, 고구려의 귀걸이.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복식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무덤에서 나오는 복식품들 대부분 다 썩어서 없어졌고요. 귀금속, 특히 금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가끔 출토되고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복식품이 원래의 위치에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0년 경주에서 화제가 되었던 경주 쪽샘 44호분, 황남동 110-2호분의 경우도 실제 발굴 현장을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실제 유해가 있었던 곳, 뼈는 아마 일부, 치아 일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옷은 거의 다 썩어서 없어졌고 머리에 썼던 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허리띠, 금동 신발 이렇게 이제 풀 세트의 복식품들이 발굴되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금동 신발의 경우는 물론 당연히 장례용품입니다만 귀걸이나 관이나 여타 물품들은 아마 평소에 그 소유자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했던 장신구 의복의 부속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것은 이제 좋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보고서에 있는 흑백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집안에 마선구 1호라고 하는 유명한 무덤이 있습니다. 벽화 무덤인데요. 그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지금 보시게 되는 이 귀걸이의 경우는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신라 왕비가 소유했던 귀걸이가 되겠는데요. 황남대총 북분의 여주인공은 귀걸이, 고구려 스타일의 귀걸이를 3세트나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신라 스타일의 귀걸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무덤에서 출토된 고구려 복식품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청원 상복리라고 해서요. 청원, 진천 일대까지 고구려가 영역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서기 5세기 후반, 6세기 초까지가 그 일대가 고구려의 영역에 속했는데요. 거기서 출토된 이 고구려의 귀걸이, 이것도 이제 고구려의 복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구려의 복식품은 신라나 백제에 비한다면 조금 이렇게 상당히 묵직하고 육중하고 두툼하고 약간 둔탁하고 뭐 이런 선이 굵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제로도 신라로도 영향을 미친 것이 되겠고요. 자, 이제 한번 고구려 복식품 중에서 메이드 인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에서 만든 것인데 고구려 것을 카피해서 모방해서 만든 걸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내 대학원 과정이니까 유물을 아마 실제 감정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유물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청원 상복리 출토품인데 클로즈업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간에 구체가 있는데요. 구체의 하나하나 개별 부품이 아주 굵습니다. 굵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포항 대련리에서 나온 걸 보시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 것은 위아래가 이제 엇갈리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런 띠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라 것은 반드시 중간에 띠가 들어가고 띠의 위와 아래에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형 장식의 경우도 역시 고구려 것과 신라 것은 좀 달라요. 고구려 것은 이게 실제 단면을 보면 좀 더 두툼합니다. 그리고 날렵한 느낌이 들고 신라 것 속이 이제 물론 당연히 비어 있고 금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이나 망치에 맞았을 경우에는 이게 쉽게 찌그러지는 그런 것이죠. 태환 부분도 만드는 방법이 좌우의 너비 이런 것에서 신라 거와 고구려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대련리 4호에서 나온 이 귀걸이의 경우도요. 처음에 발굴되었을 때 조사기관에서 고구려 귀걸이가 포항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긴급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것은 아니고 신라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를 새로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의 귀걸이 또 고구려의 복식 문화, 사실 이 몇 점 되지 않는 이 유물을 가지고 고구려의 복식 문화를 소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긴 한데 고구려의 복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가 서기 400년 전쟁이 있습니다. 399년에요. 외와 가야, 백제 연합군이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왕이 고구려에 SOS를 했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군사를 경주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 약 50년간 고구려군이 경주에 주둔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신라의 왕도 바꾸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즘에 주한미군 생각하시면 아마 약간 유사한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복식 문화가 거의 그대로 신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중원 고구려백 같은 그 비문에도 보면요, 고구려가 신라의 왕, 신라 태자 불러서 그 고구려의 복식을 주고 있어요. 또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그 태종을 만났을 때 태종이 중국 복식을 김춘추와 그 밑에 수종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김춘추가 가지고 와서 진덕여왕께 보고하고 이제 신라가 당나라 스타일로 복식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삼국시대에도 그런 게 자료로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귀걸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그 조우관 같은 것을 통해 볼 때 고구려의 문화, 고구려의 복식 문화가 거의 5세기를 전후해서는 신라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고구려의 귀걸이가 발해 귀걸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구려의 귀걸이가 발해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구려의 이런 태환이식 말고 고구려의 관식 가운데도 조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발해의 조우관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우관도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해지고 또 고구려에서 발해로 계승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백제의 경우도 고구려 스타일의 귀걸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서기 6세기대 자료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복식의 일부 부품이긴 하지만 귀걸이를 통해서 볼 때 혹은 조우관까지 플러스 시켜서 볼 때 고려의 복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라에 직접적 영향을 줬고 백제의 일부 영향을 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해로 개성이 되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고대사에서 그리고 있는 이 역사상과 실제 유물에서 출토되는 이 복식품이 상당히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구려의 금동신발인데요. 고구려의 금동신발 가운데 얘가 많지는 않은데 주로 바닥에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것이 많이 박혀 있는 것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신발 가운데 백제의 신발에 물론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신라의 신발에 스파이크가 없어요. 가야에는 금동신발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일반적인 복식 문화는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해진 것이 일반적인데 금동신발에 이 못이 들어가는 이런 요소는 백제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금동신발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 열도에 일부 있지만 백제의 금동신발에 나오는 스파이크 같은 장식이 외부에서 왔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경력을 맞대고 있었던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파이크를 다 빼고 받는 그런 게 이제 문화 요소, 복식 문화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는 자료가 좀 적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백제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의 복식에 대해서도 역사 기록으로 본다면 되게 중국 사서, 중국 25사 중에서 앞부분,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일부 기록이 있고요. 중국에 보면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중국의 왕조를 방문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직공도가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백제의 복식 자료가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고분에서 출토되는 복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관, 귀걸이, 팔찌, 반지, 또 금동신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귀걸이가 되겠고요. 이 두 번째 있는 이 귀걸이는 근래에 발굴된 것이고요. 석촌동에서요. 백제의 귀걸이의 베일이 근래에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백제 귀걸이가 어떤 것인지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서울 석촌동 고분굴에서 발굴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발굴한 이 귀걸이가 가장 대표적인 백제 왕실 공방에서 만든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고 정교한 귀걸이가 되겠는데요. 중간 장식과 체인, 그 다음에 수화식을 만드는 기법은 중국의 집안이죠. 이제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집안에 있는 고분군, 그 다음에 고구려 후기의 중심지였던
현재의 평안도 일대에서 나온 약수리 벽화 고분에서 나온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금속공예의 문화, 특히 복식 문화 가운데 고려로부터 상당 부분, 초기에 많은 부분을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백제에서 관복을 정비하는 기록 같은 게 있지만 그런 게 실제 유물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검증되거나 또 시대를 확정해 볼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어쩔 수 없이 이런 금속공예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헤어핀입니다. 헤어핀도 역시 복식 가운데, 복식의 부품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래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5호 16국 시대의 무덤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의 상태가 상당히 좋고 인골이 잘 남아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같이 중국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남성의 무덤, 여성의 무덤에 모두 이런 헤어핀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은 것은 역시 여성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서울 인근이죠. 판교에서 나온 유물, 이 헤어핀은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만 아주 유사한 것이 선비족, 특히 전현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마동 고분군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뭔가 완제품이 저 북방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백제하고 전현이 다이렉트로 뭔가 교류를 했는지 그건 현재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 백제하고 가까운 곳에 전현으로부터 망명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동수, 안악삼호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수가 전현에서 도망와서 고구려에 망명을 했지만 그 사람은 상당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전현과의 네트워크가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물품들을 받아서 다시 백제에 공급했을 가능성을 근래에 상강문화재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최종규 선생님이 그런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제의 복식 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금동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제의 왕, 백제의 귀족, 백제 지방의 유력자가 어떤 관을 썼는지 현재로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제 지방의 유력자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금동관을 썼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덤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공주 수촌리 고분군 같은 데 보면 저 금동관 아래쪽으로 두개골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유해부의 금동신발 안에서 실제 발가락 뼈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유해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착장된 채로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백제 중앙의 귀족 혹은 왕이나 뭐 이런 분들 혹은 왕비의 경우는 더 화려한 관을 썼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성이 어떤 관을 썼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본다면 이런 금동관의 소유자는 남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공주 수촌리 4호분 금동관을 정면에서 봤는데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조금 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셨던 고구려의 전형적인 조우관, 또 신라의 전형적인 조우관, 혹은 학자들마다 조익형관이라고도 부릅니다만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티브 자체는 조우관의 모티브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관의 연대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중국 도자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자기는 되게 중국에서 5세기 초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세기 초에 중국에서 묻히니까 백제의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뒤쪽으로 늦춰서 5세기 전반에서 조금 늦은 단계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중국하고 연대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자, 백제의 이 관, 그러니까 백제의 중앙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백제 관을 쓴 사람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관은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같은 시기에 신라의 관과는 완전히 다르고 고구려의 관과도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한성 시기에만 존재하는 대개 5세기 초에서 5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이내 짧은 기간에만 존재하는 백제 스타일의 관, 거기다 앞에다가 하나 더 접두사를 붙인다면
한성시기 백제 스타일의 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제의 최고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들은 이런 스타일의 관을 머리에 쓰고 함께 모이거나 뭐 조회를 열거나 혹은 뭐 장례식 같은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뭔가 문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쓰고 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신분이랄까요? 이런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 버릴 것 같아요. 세부적인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아직 발굴 예가 적어서 그러는데 발굴 예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대개 일정한 시기, 대개 뭐 20년, 30년 단위로 형태, 전체적인 디자인, 부품의 형태, 문양이 저는 이제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지방, 백제에 거주했던 유력자들은 공통의 복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제는 아닙니다만 대가야의 일부인 합천 옥전 고분군, 옥전 23호 분에서 백제 스타일의 금동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무덤에서는 백제 스타일, 백제에서 만든 귀걸이도 함께 출토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무덤에서는 대부분 다 대가야 스타일의 토기, 대가야 스타일의 마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약간의 도구를 당했습니다만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백제의 복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백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네들의 지위를 장엄하는 역할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가야,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일본 열도까지도 이런 복식 문화의 일부가 전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에다프라야마 고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무덤의 연대는 한성시기 고분의 연대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전세가 되었다가 혹은 소유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무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 학계에서도 백제에서 난스톱으로 이 에다프라야마 고분 주인공에게 갔는지 아니면 그것이 백제 한성을 출발해서 세토나이로 해서 일본의 중심지로 갔다가 다시 규슈로 갔는지 그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다이렉트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귀걸이. 귀걸이는 역시 복식의 아주 주요한 아이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귀걸이가 좀 심플한 것이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두 개는 약간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특히 귀걸이의 둥근 고리 부분이 이렇게 사각봉을 꼬아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에 저렇게 꼬아서 만들었을 경우에 저거 귓볼에 바로 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런 걸 보더라도 역시 끈으로 묶어서 유기물질로 해서 관에다가 부착했거나 모자에 부착을 했거나 아니면 귀에다가 매달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귀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자를 좀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더 나름대로 화려함 이런 걸 배가시키려고 한 아주 소극적인 노력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신라처럼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요. 백제 귀걸이 가운데 가장 정교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제 가장 정교하고 화려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만 보통 옷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식 혹은 복식 제도 혹은 거기다 색깔까지 넣어서 색복 제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정치 시스템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 제도, 시스템, 신분 제도하고도 이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중앙의 왕이 직접 컨트롤하는 공방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관여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5세기 전반의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기법, 최고의 백제의 기술자가 만들지 않으면 결코 만들기 어려운 그런 기술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수천리 고분군에 묻혔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보셨던 것인데 이런 것이 웅진 시기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귀걸이의 분포를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금동관보다는 분포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이 복식품 가운데 금동관은 금동관 나름대로의 양식이 발현되어 있어요. 귀걸이는 귀걸이 나름대로 백제 스타일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허리띠도 일부 발굴되고 있습니다만 허리띠는 3세트, 4세트밖에 발굴되지 않아서 그것만으로 백제 양식을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동 신발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관, 금동 신발,
귀걸이가 분포하는 지점을 찍어서 그 점들을 연결하면 그것이 서기 5세기대 백제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치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백제인의 미감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해서 당시 백제의 영역이랄까요? 또 백제 중앙의 지배 시스템, 백제의 신분제도 이런 것까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나온 걸 좀 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포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백제의 귀걸이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걸 근래에 읽어봤더니 양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한 20여 년 정도 지나면서 아주 많은 귀걸이가 여기저기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허리띠. 허리띠 역시 중요한 복식품입니다. 신라의 복식을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요. 신라의 흥덕왕 때의 교서를 내린 게 있습니다. 보면 남녀, 육두품, 진골해서 신라의 모든 당시의 사람들, 주로 이제 지배층들이죠. 옷의 재질, 색깔 모든 걸 이제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 허리띠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복에서 이 허리띠, 관대가 차지하는 게 이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근데 백제에도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런 관복 문화가 있었을 거고, 관복의 일부로서 이 복식, 허리띠 문화가 있었을 텐데 거의 알 수가 없어요. 한송시기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주 수천리 1호분 자료가 가장 오래된 자료이고 가장 정교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주물로 부어서 만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이제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발굴이 좀 더 되면 이건 이제 수천리 4호 것입니다만 백제인이 관복을 입었을 때 허리에 어떤 벨트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또 수천리 4호가 보존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가지고요. 아래쪽에서 나무도 나고 유기물질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완전하게 보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대개 이런 정도, 한두 개. 이제 학계에서는 귀신의 얼굴이라고 하고 저는 뭐 귀면일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용의 얼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백제의 허리띠, 아마 관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종시가 과거에 연기군이었잖아요. 연기군 나성리 4호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되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유물이 발굴되자마자 다행히도 엑스레이를 하나 찍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입수를 해서 연구를 그때 몇 년 했어요. 한 5, 6년 연구를 해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보존 처리가 되고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용무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게 이런 것입니다. 이제 노란 게 용의 몸이고 녹색이 용의 발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블루톤, 하늘색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은 여백 같은 것을 처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 일본 열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시와라시에 있는 신택전총 니자와 센츠가 126호라는 무덤에서 나온 거하고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아마도 일본 열도에서 발굴된 저 금으로 만든 장식은 백제의 머리에 이렇게 붙였던 복식의 일부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걸 보고 왼쪽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이 그림, 디자인 북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보고 백제 장인이 둘 다 만들었는데 하나는 일본으로 간 거고 하나는 세종시에 있는 나성리 고분군의 주인공이 입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발굴이 되다 보면 백제인들의 이 관복에 이 벨트에 용무늬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수천리 1호처럼 저는 이제 용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은 귀면처럼 생긴 것이 장식되어 있었는지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좀 밝혀야 될 테마인 것 같습니다. 백제의 복식품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장례용품으로서의 금동 신발입니다. 이 금동 신발은 공주 수천리 1호에서 발굴된 것인데요. 이렇게 발가락뼈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평소에 신을 수가 없어요. 복원해 놓은 걸 저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했는데 신으면 아마 금방 망가질 거예요. 관이나 귀걸이나 허리띠 이런 것은 평소에 착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례용품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천리에 묻힌 사람에게
백제 왕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평소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뜨기 직전이거나 혹은 그 이전에 뭔가 준 거죠. 장례용품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동 신발을 죽은 사람의 발에 신겨서 무덤에 넣어주는 것은 백제 왕족들만 했던 고유한 장례 풍습이었을 거예요. 백제 사회에서는. 근데 그것을 지방에 있는 유력자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왕이 허용해 주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장례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백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바로 이걸로 구분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게 결국 이 복식이라고 하는 게 가진 의미와도 관계됩니다. 고대사의 복식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예요. 또 사회적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고흥 길두리에서 나온 것인데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흙을 털어내지 않고 다 이렇게 안에 넣었어요. 그냥 아마 주저앉을까 봐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 수촌리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바닥의 디자인만 이제 조금 다른 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근래 아마 금년이죠. 금년에 보물로 지정되어서 매스컴에서도 크게 다루고 했던 것입니다만 고창의 봉덕리 1호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금동 신발인데 물론 당연히 신고 다닐 수는 없어요. 바닥에 스파이크도 박혀 있고요. 근데 문양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용무늬도 있고 봉황도 있고 얼굴은 사람, 몸은 새, 괴수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연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똑같습니다. 공주 수촌리 거에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중앙에 왕의 장례 물품을 고창 봉덕리에 있었던 1호분 사후석실 주인공이 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시스템은요,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고 난 이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방 세력에게 더 이상 왕실에서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다. 사비 시기에는 왕의 무덤에서 출토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은 신라 또 일본 열도와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입니다. 역시 근래에 발굴되었던 나주 정천고분 보존 상태는 조금 이제 봉동리보다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제 용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문양 자체가 상당히 당시에 중요한 상징성이 강한 문양들이거든요. 이런 문양들이 이 신발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백제 금동 신발의 분포를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금동관, 금귀걸이, 금동 신발의 분포를 합치면 그것이 당시의 백제의 영역이고 지금 분포하는 지점들을 제가 실제 대부분 다 가봤죠. 가서 보고 지도에서도 자세히 체크해 보면 주로 금강변이라든지 혹은 서해안, 수로교통의 요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당시 백제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길이랄까요? 그런 거하고도 연결될 것 같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 열도 에다 프라야마 고분에도 백제 계통의 관뿐만 아니라 백제 계통의 귀걸이, 백제 계통의 금동 신발도 묻혀 있었습니다. 백제의 관인데요. 이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왼쪽이 왕, 오른쪽이 왕비인데 똑같은 게 두 점이 완세트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발굴이 사실 좀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 머리에 어떻게 착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기록에 보면 검은색 비단관, 오라관에 부착했던 것은 분명하죠. 어쨌든 아쉬운 점이고요.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백제 무령왕의 귀걸이 아주 이제 무겁고 잘 만든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왕의 귀걸이와 왕비의 귀걸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귀걸이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관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기호랄까 성별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허리띠인데요. 이상하게 신라와 달리 백제의 경우는 금속재 허리띠가 무덤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라는요. 왕자, 공주, 왕비의 허리띠가 똑같습니다. 거의 금으로 만들어지고 디자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귀족과 지방 세력들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디자인은 거의 같죠. 거의 비슷한데 백제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허리띠는 무령왕의 허리띠가 유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띠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죽, 직물로 허리띠를 만들고
표면에 금속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라도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령왕의 것은 금속으로만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의 벨트처럼요, 바지나 치마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가 아니라 아주 좀 이제 화려한 관복을 입었을 경우에 관복 표면에 이렇게 묶어주는 그야말로 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 아마 저는 달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꺼비가 있기도 하고 귀면 혹은 용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래쪽에는 저는 백호와 주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또 제 견해에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20년 전에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 팔찌도 역시 복식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관이라든지 허리띠와는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공주박물관에서 보고를 새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공해서 이렇게 용의 모습을 새로 그려본 것입니다. 용의 모습을 그려봤더니 무령왕릉 칼에 나오는 그 용문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고요. 또 이 팔찌에는 520년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의 제작 연대 맥락 뭐 이런 걸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금동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신발의 경우는 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금동 신발 가운데 가장 큰 것이고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안에 은이 들어가고 표면에 금동으로 장식한 그런 이제 금동 신발인데요. 물론 당연히 실생활에 쓸 수 없는 것이고요. 왕의 복식이 지금 어땠는지, 평소 살아생전의 복식대로 무덤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별도의 염습 과정에서 별도의 의복을 복식을 입혀드렸는지 그건 현재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생전의 장신구를 그대로 다 착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금동 신발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성장했을 때의 복식을 그대로 갖추고 무덤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에서 발굴된 유물 출토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게 금 덩어리들이죠. 금 덩어리들이었고 이게 은으로 만든 장식품입니다. 백제의 복식을 얘기할 때요, 현재 고고 자료를 중심으로 할 때는 한성시기, 웅진시기까지의 복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요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538년 성왕 때 부여로 천도하고 난 이후는 관리들의 경우는 대개 좌평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나솔의 유품이잖아요. 나솔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관등에 맞춰가지고 뭔가 의복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록에도 나오는 것인데, 이제 당시에 그네들의 공통적인 소유물이 바로 이런 은제관식입니다. 근데 은제관식이 그동안 백제에서 여러 점이 출토되었지만 언제 것인지 잘 알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 심주에 있었던, 사리공에 들어있었던 이 유물은 639년에 이 속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백제의 관식은 7세기 전반대 것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은제 관식에 관한 연구가 또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죠. 근데 이런 것이 백제의 고위 관리들이 꽃갈 모양의 관 앞에 정수리에 꽂았던 장식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시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왕인지 왕비인지 혹은 요즘으로 치면 고위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이 금방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선망, 질투야 이제 속으로 질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당시에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프레스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물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이 있는데 오른쪽 것은 여기를 수리한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그냥 하나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소품도 수리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왕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은퇴한 관리들의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품으로 바치는
그런 데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수리를 했던 흔적도 있고요. 최명식 선생님의 복원도입니다. 근래에 나주 송제리 고분군에서 아주 오래된 백제의 은제관식, 가장 오래된 조형입니다만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오른쪽엔 이 두 개만 가지고 연대를 막 설정했는데 이제 1년 전에 이 유물이 나오면서 이것이 가장 늦은 타입이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자료들이고요. 근래에 발굴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충청남도 보령에서 나온 건데 최근에 발굴된 것입니다.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한 3년 벌써 됐네요. 발굴되었고 발굴한 것을 봤더니 논산 육공립과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굴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비슷한 거, 같은 장인들이 만든 이 은제 관식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되게 백제의 관등제와 비교해서 뭔가 백제의 복식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제 사비 시기의 귀걸이도 이런 것인데요. 그동안 발굴된 것을 쭉 이렇게 체크해 보면 한 18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한성 시기와는 상당히 달리 사비 시기의 귀걸이 사이에서는 만드는 방법에서 상당히 유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비 시기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은제 관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획일적이고요. 은제 관식이 출토되는 무덤을 가서 체크해 보면 이른바 능산리형 석실이라고 해서요. 아주 구조화된 그런 석실이에요. 판석을 많이 이용해서 만든 그런 석실입니다. 구조화되고 획일화된 석실에서 양식이 통일된 관이 나오고 또 양식이 통일된 금귀걸이 혹은 금농귀걸이가 출토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백제의 복식 문화가 상당히 정비되어 나가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도 마찬가지고요. 웅진 시기까지 많이 나오지 않던 허리띠가 사비 시기부터 조금씩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복식 문화 가운데 금동신발이 신라 칭리총에서 나온 경우이고요. 신라 고문에서 나온 케이스고 백제의 귀걸이가 대가야권인 합천에서 출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제의 것이고요. 백제 것을 모방해서 만든 귀걸이가 일본 열도와 대가야권에서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라의 복식품이 고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백제의 복식품은 가야로 또 일본 열도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고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 관은요. 일본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 규슈 구마모토에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토된 관인데요. 이것도 역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유물 상태가, 보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 문양이라든지 검토를 해보면 백제 것으로, 백제 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해서 이렇게 용만 추출을 해본 것이에요. 했더니 용의 세부적인 특징이 백제 사람들이 그리는 용이에요. 백제 용은 신라 용과 좀 달라요. 용이. 그래서 대가야 용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안도 만드는 것도 백제에서 만들어서 일본 열도로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 2마리가 있고 아래쪽에 3마리째 용이 있습니다. 역시 백제의 귀걸이가 일본으로 전해진 케이스고요. 백제의 귀걸이가 일본으로 전해진 케이스입니다. 구마모토의 다이보라는 고분이고요. 자, 이것은 일본 열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 열도, 구마모토에서 나온 것이고 왼쪽은 무령왕과 왕비 것입니다만 아마 완제품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제의 귀걸이가 오카야마에 있는 야하다 오츠카 2호라는 고분에서 출토된 케이스입니다.